안녕하십니까. 경제지식네트워크 이병태입니다. 금주의 현안, 경제 현안은 국민연금에 의한 대한항공 대표이사 경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대한항공에서 20년 이상 최고 경자를 해왔던 조양호 회장이 연임에 실패했습니다. 대한항공의 그 연임이 어떻게 실패했냐 하면 주총에서 대표이사의 연임 또는 이사의 연임은 참석 주주의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한 특별 결의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주총에서 조양호 회장의 그 찬성을 하는 주주가 64.1%로 3분의 2 요건인 66.7%에 2.6% 부족해서 연임에 실패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약 12%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반대한 35.1%라면 다른 주주들이 한 20% 정도, 23% 정도 반대에 합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그 좋은 의사결정인 것처럼 환호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나라 재벌의 갑질을 막을 수 있는 정의로운 일이 벌어진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이 의결을 다시 잘 생각해 보시면 국민연금의 12%의 주식을 가지고 주주의 64%가 찬성하는 그 사안에 대해서 반대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정부가 재벌들한테 쥐꼬리만한 작은 지분을 가지고 다른 주주들의 이해에 반하는 경영을 한다고 비난한 것을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서 자행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내가 하면 좋은 거고 남이 하면 나쁜 거라고 하는 식의 내로남불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에 의해서 했다. 근데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에는 이런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기업 가치의 훼손, 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이력이 있는 이사 후보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 있다. 그러면 조양호 회장이 기업의 가치를 훼손했는가? 이걸 어떻게 국민연금이 판단할 수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의 문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매출 7%가 증가했고 특히 여객의 사업 실적은 10%가 증가해서 창사 이래 최고의 매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2018년 대한항공의 주주 일가의 일탈적인 행위로 여름의 문매를 맞는 와중에 어마어마한 실적을 냈고 영업이익률도 5.4%로 다른 산업의 영업이익에 뒤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 경쟁회사인 아시아나항공은 회계감사에서 한정 의견을 받아서 주식 거래가 정지될 정도로 경영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난해 실적은 고객들이 주주의 일탈적인 대주주 일가의 일탈적인 행위가 기업의 서비스나 브랜드로 바로 연결시킬 정도로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우매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적을 가지고 그 조양호 회장 또는 그 일가가 기업 가치로 훼손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주의 권익의 침해 이력이 있는 이사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게 타당한가 하는 겁니다. 우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연금의 소수 지분이 다수 주주의 의사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에 주주의 권익은 국민연금이 침해했다고 봐야 됩니다. 배임 횡령 혐의가 있어서 이것이 주주의 권익을 침해했다고 주장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동일한 사안으로 재판 중인 현대그룹의 현정은 회장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관된 그 원칙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대주주들의 특히 재벌의 배임 횡령 혐의에
과연 기소가 그것이 올바른 것인가 하는 문제를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배임으로 많이 얘기되는 것이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 또는 일감 몰아주기에 관한 혐의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하나는 그 과도한 상속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작은 기업들도 중견기업들도 대부분 이런 일을 통해서 편법적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 순환출자의 계열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이것이 배임이라고 하는 판단을 임의로 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 어느 거냐 하면 한진해운이라고 하는 회사의 파산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제학자들과 경영학자들이 우리나라의 한진해운을 파산시킨 것은 크나큰 실수였다라고들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배임 횡령 혐의가 법원에서 확정되기도 전에 이걸 가지고 주주 권익을 침해했다고 하는 것은 무죄추정 원칙을 위반하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별건 수사를 통해서 재벌 총수가 다 전과자인 나라고 정부가 언제든지 재벌 총수들을 기소하고 검찰에 의해서 형사처벌할 수 있는 과잉의 규제 법안이 많이 있다는 나라이고, 또 그 사법권이 그렇게 정부 정권에 의해서로부터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적용되는 나라가 아니라는 데서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국민연금의 주장을 수용하면 앞으로 정부가 마음에 안 드는 기업주가 있으면 형사고발하고 재판 중에 그러면 이미 당신은 배임 횡령의 혐의가 있기 때문에 주주의 권익을 침해했다고 그러면서 국민연금을 통해서 경영진을 교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어느 대기업의 경영진도 정부 권력에 의해서 교체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 경영진은 없게 됩니다. 그럼 더 근본적으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그렇게 정당한 건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사실은 주주가 아닙니다. 주주는 돈을 낸 사람들이 주주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출연을 한 국민과 기업들이 50%를 내서 국민연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국민이 낸 돈을 대리해서 관리해주는 회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증권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가 증권사를 통해서 증권을 사지만 그 주식에 대해서 제가 증권사한테 대리권을 행사해달라고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국민들한테 자신들이 하는 대리권 행사에 대해서 위임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국민연금이 이런 주주권 행사를 마구 행사하는 것은 사실은 이론적으로 그렇게 타당한 일이 아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 대리권을 행사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주인이 대리인을 내세워서 행사할 때는 주인에 따라서 어떤 권리를 행사하고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대리인들이 종종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대리인의 문제라고 합니다. 에이전시 프로블럼이라고 그러는 거죠. 자, 국민연금은 이걸 행사할 때 어떤 원칙에 의해서 행사를 해야 될까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최대로 높이는, 즉 국민을 대리할 때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의사결정이냐 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어느 정도냐 하면 사실은 각 나라의 공적연금 중에서 수익률이 바닥인 국민연금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임해준 관리를 잘 못하고 있다. 아주 대리인의 문제가 심각한 단체라는 것을, 조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랍게도 지난해에는 마이너스를 냈습니다. 공적연금이 마이너스를 내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아주 비상한 일이 아니면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대다수의 국민이 은퇴 후에서 살아야 되는 살림 미천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고, 그래서 위험이 없는 자산에 투자를 하고 위험 있는 자산은 수익성 때문에 상당히 제한적인 투자를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도 없는데 우리 국민연금이 얼마나 자산 관리를 잘 못하고 있는 그 도덕적 해이를 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왔을까? 우리는 이런 의심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경제 실정을 너무 많이 해서 참사에 가까운 고용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이야기가 마구 크게 사회적 문제가 되니까 정부가 주가 부양을 임의로 국민연금을 통해서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희생해가면서 주가 부양에 힘쓴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예외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 대리인 문제, 국민연금이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일을 할 가능성은, 국민연금은 이 실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정권이 임명한 사람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정권은 한시적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죠. 그래서 무책임 경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주주권 행사할 때는 국민연금의 이익이라고 하는 이해에 반하는 거가 있고, 또 하나는 기업의 주주들의 이해에 반하지 않아야 된다. 대다수 소액 주주들의.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국민연금이 행한 행위는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게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함부로 이루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그래프는 우리나라의 글로벌 주요 연기금의 10년 수익률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지난 10년간의 연평균 수익률은 잃어버린 일본의 25년이라고 해서 일본의 국내 주식에 또는 이자율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일본의 연기금 수익률을 빼놓고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 보여드리는 비교 대상에서 두 번째로 낮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나느냐면, 우리가 5.51%의 평균 수익률을 내는 사이에 유럽과 미국에는 전부 8%에서 9%에 가까운 수익을 냈으니까 어마어마한 격차를 냅니다. 이 1%의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연금 자산이 700조이기 때문에 7조라고 하는 그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게 5%하고 8.9% 사이에 3%가 넘는 수익률은 연평균 20조 이상의 그 수익을 적게 내고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얼마나 이게 부실로 운영되고 있는 자산인가를 보여줍니다. 2013년에는 완전히 뒤에서 전 세계의 그 주요 연기금 중에서 완전히 꼴찌를 해서 그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고 침체에 있는 일본의 수익률에 비해서도 그 3분의 2밖에 안 나는 수익률을 내는, 그래서 국민연금은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의 기업주가 소액주주들에 대한 그 에이전시 프로그램, 그 소액주주의 이익에 침해하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할 게 아니라 국민들이 위임한 자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들의 도덕적 해이, 그 대리인 문제를 더 먼저 걱정해야 되는 처지에 연금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결정이 정말 정의가 실현되고 좋은 결정이냐? 소득주도 성장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면 소득이 올라가고 사람들이 다 좋은 세상이 되는 줄 알았는데 실제는 양극화가 확대되고 일자리 파괴하는 일이 되었죠. 그래서 어떤 경제정책을 썼을 때 그것이 의도한 바의 목적을 달성하느냐 하는 것들은 사실은 그렇지 않고 기대하지 않았던 부작용이 난다 그래서 우리 경제학에서 이 unexpected consequence, law of
consequence라고 하는 그 기대하지 않았던 부작용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일이 있고 나서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최대 주주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결국은 무엇보다도 먼저 국민연금에 의해서 경영권을 찬탈당하지 않는 일에 최우선적인 가치를 둘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경영권 방어에 전력을 하게 되면 R&D에 투자하고 국제경제학을 하기 위해 써야 되고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만들 돈이 그 지배구조와 경영권 방어에 투입되게 되죠. 그래서 우호 지분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때로는 악마와도 같은 벌처 캐피탈들하고도 타협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 부작용이 당연히 초래된다는 거 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됩니다. 조양호 회장이 최고경영자로 물러났습니다. 그러면 조양호 회장이 경영에 완전히 손을 떼고 야인으로 살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재벌이라고 하는, 즉 가족 경영회사는 가족의 의사결정이 중요한 지배구조를 형성하는 회사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것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 똑같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삼성그룹을 저렇게 키우고 전자를 글로벌 회사 만드는 동안에 이건희 회장이 삼성전자의 대표이사나 사내이사를 담당했던 적은 극히 적습니다. 대부분 공식적인 직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경영권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조양호 회장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지금까지 시민단체와 좌파 그리고 이번 정부의 권력자들은 바로 이렇게 책임지지 않으면서 의사결정을 밖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욕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번에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이 바로 그거를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또 하나 이런 겁니다. 이런 일을 해놓고 오늘도 제가 아침에 TV 토론에 갔는데 그 의사결정에 참여했던 참여연대의 회계사 출신의 한 토론자는 조양호 회장의 아들, 역시 3인 공동대표였었는데 대표이사의 연임에 성공한 그 아들은 경영 능력이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전문 경영을 찾아봐야 될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후임이 무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유능한 평생 해운과 항공에만 전념해왔고 아버지로부터 그것을 쭉 공부해왔던 가장 대한민국에서 항공 사업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고민했고 가장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을 쫓아내놓고 나서는 그 후임이 무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튜어드십 코드 이런 문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용해서 주주권을 행사하고 나면 이번 사태 보듯이 소수 지분으로 반대를 해서 기업에 충격은 줄 수가 있지만 자기들이 경영권을 내세울 수는 없습니다. 구조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튜어드 코드의 적용은 기업이 잘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진 못하면서 그들이 생각했던 구도를 허무는 일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도 상당히 부작용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을 앞세울수록 그리고 정치가 경제를 지배할수록 부작용이 많은데 이번 결국 이 의사결정은 앞으로 기업들이 투자보다는 경영권 방어에 전력을 하게 만들고 거기에 골머리를 썩게 한다라고 하는 문제하고 경영의 비공식화만 초래했다라고 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재벌이 도덕적 해이가 심하다고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번 의사결정의 명분이 됐죠. 그리고 정부가 그런 여론을 형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온갖 그 공권력을 동원해서 죄가 발견될 때까지 표적 수사를 했고 별건 수사를 했고 대통령이 이런 부도덕하고 탈법적 행위에 대해서 그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정부 지배 및 영향 하에 있는 기업들하고 재벌 그룹하고 누가 실적이 부진하고 도덕적 해이가 더 많을까요? 몇 번 제가 다른 데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 부정은 대우조선해양으로 산업은행 산하에 있었던 산업은행이 통제하는 주인 없는 기업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천공사가 돈을 잘 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인천공사에 들어가 보면 자본이 완전히 잠식 상태의 자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회사들을 다 퇴임하는 임원들 일자리 마련해 주느라고 계속 껴안고 있었던 것이 이런 현상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정규화를 하라고 그러면서 그 하청 기업에서 파견하던 직원들을 자회사로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바로 인천공사가 독점적인 일감 몰아주기를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재벌이 하는 일감 몰아주기는 나쁜 거고 공기업이 하는 일감 몰아주기는 좋은 거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최근 우리 사회의 젊은이들을 격분시켰던 일이 뭡니까? 서울 메트로에서 있었던 노조와 결탁한 고용세습 문제죠. 이런 것들은 다 정부 지배 영향하에 기업들이 훨씬 더 부진한 실적과 도덕적 해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기업은 저렇게 해서 일감 몰아주기를 막 하고 부당 지원을 했다. 그래가지고 회사가 원가가 올라가고 부실해지면 시장에서 도태되겠죠. 그러니까 사기업은 시장에서 경쟁이라는 것 때문에 규율이 되지만 공기업은 부실이 돼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세금으로 다시 때려넣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는 통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벌에 대한 그 비난이 상당히 부당하다는 거고요. 우리 속담의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고 있습니다. 이 스튜어드십 코드는 상당히 좋은 제도죠. 투자자들이 당장 눈앞의 수익성만 생각하지 않고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자금 시장을 통해서 기업들한테 실현을 하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 문제의 환경적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펀드가 있으면 환경 오염을 많이 시키는 기업한테는 투자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아동의 인권 같은 데 많이 염려를 하는 자본주들이 아주 후진국에서 아동 노동을 착취하면서 생산을 하는 기업 같으면 투자를 못하게 해서 그런 일이 발생 안 하게 하는 것들이 펀드들의 스튜어드십 코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나라는 다 이게 자율적인 펀드 회사들하고 운영사들이 하는 건데, 그리고 공적 연금이 국가의 통제하에 있지 않습니다. 그 어디에도 정부의 관료나 이런 데서 관여하지도 않고 금융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되고,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이 스튜어드십을 적용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나라도 국부펀드가 있으면 그것들을 돈을 받아서 투자하고 운영해주는 운영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연금도 우리나라의 증권사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운영사들이 독자적으로 하지 국민연금이 정권의 입맛에 맞춰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스튜어드십 코드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려고 하는 좋은 제도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권력의 기업 통제, 연금 사회주의 수단으로 이게 탱자가 되어버려서 결국 베네수엘라에서 기업을 국영화한 거와 크게 다르지 않게 권력이 정권 경제를 좌우하는 수단으로 지금 전락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용어죠. 보시면 다른 나라에서는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영자들한테 차등 의결권이라든지 황금주라든지 포이즌필이라든지 경영권 보호 수단은 다양하게 있으니까 저런 공격이 들어와도 적정히 대응할 수 수단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모든 것을 불허해놓고 대주주의 견제수단만을 크게 부각시켰기 때문에 이게 왜 우리나라 경영자들만 다른 나라에 갖는 권리를 못 갖고 되느냐 하는 문제고,
우리나라의 재벌 규제 정책은 첩첩이 다 외국에 없는 특이한 규제들입니다. 그리고 웬만한 경제법의 위반은 다른 나라는 다 그 벌금이나 합의금에 의해서 배상을 하는 거지 형사처벌을 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 모든 것이 형사처벌의 대상이어가지고 공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 금감원이나 공정이나 검찰이나 모든 공권력이 저승사자 같은 권력을 행사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제대로 된 사법국가냐에 대한 문제도 이 스튜어드십 코드가, 특히 국민연금에 의해서 행사되는 스튜어드십 코드는 정권 사회주의, 연금 사회주의, 정권에 의한 경제 침탈의 수단이 되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크게 어제 의사결정에서 문제가 됐던 국민연금의 주주 행동주의 또는 연금사회주의 시도가 왜 위험한 것인지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